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의 테마는, 가장 중요한 테마는 경계를 넘는다고 하는 겁니다. 경계를.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제 비행기 타시고 엊그제 일본으로 오시고 또 들어가시고 이렇게 우리가 항상 경계를 넘게 되는데 그 경계를 어떻게 넘었는가 하는 얘기의 핵심이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 기업가 정신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표에 이제 이게 그 롯데 빌딩 1층에 롯데타워 1층에 있는 흉상이 되겠고요. 이분하고 인연은 제가 이제 롯데그룹에서 근무를 한 10년 가까이 하면서 그룹에서 보고도 하고 일도 하고 그러면서 직접 뵙고 보고도 드린 경험도 있습니다. 연세가 아주 많으셨는데 이렇게 보고를 드리면 귀가 이제 머리셔갖고 보고하는 사람이 목소리를 크게 얘기하지 않으면 못 알아들 정도로 그때 당시 그러셨어요. 90이 넘으셨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분의 인생을 한번 제가 한 3막으로 한번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이제 약간 1장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시고 일본에 넘어가시게 됐는가 하는 얘기가 중심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장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2장은 그 일본에 가서 이제 껌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인데 일본에서 제과계의 탑이 됩니다. 일본에 넘어가서 저기 비즈니스를 넘어간 건 20살 때 넘어가셨는데 실제적으로 비즈니스 학교 다니고 계시면서 롯데를 설립하신 건 27살에 설립하시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 탑이 될 때까지 63세시니까 제가 아직 60 안 됐거든요. 시간이 오래 걸리셨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분이 이제 제일 좋은 곳이니까 한국 분이시니까 한국에 진출하십니다. 중간에. 그게 이제 40대. 여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40대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때 한국에 들어가셔갖고 이 시기는 그러니까 일본 비즈니스와 한국 비즈니스가 이제 겹치기 시작하는 시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매출을 볼 때 이때 당시 한국에 들어가서 63세가 되고 이게 제가 업계 탑이 되면서 매출 한 1조 원을 하십니다. 그때 1조 원을. 그게 한 63세인데 63세에서 돌아가신 게 99년이니까 이게 한 61조까지 낼 때까지 88세까지 1조에서 61조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제 84조까지 그래서 재벌 한국 재벌 세계에서 5번째 손가락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100세의 자기 인생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런 분이 과연 얼마나 계실까 별로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국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 이번에 또 일본에 오셨으니까 일본에서 또 어떤 일을 했는가 그런 얘기도 좀 이렇게 섞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상도 울주에서 태어나십니다. 형제가 여러분 형제 몇 명이시세요? 10남매 장남이셨어요. 그러니까 어깨가 엄청 아마 무거우셨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살 되기까지 그 울주에서 이제 생활을 하시는데 중간에 어떤 변화가 있냐면 이분이 북한에 가십니다. 북한 땅에. 그 당시에는 뭐 일제시대 38년이니까 해방이 되기 전이셨습니다. 근데 북한에 뭐 때문에 가시냐면 이게 이분이 그 농업 관련된 학교를 진학합니다. 그래서 이 양 키우는 거 관련해서 양의 그 종자를 늘리는 거 관련해 갖고 이 고등학교에 진학하셔서 그걸 견습하기 위해서 이 함경도로 가십니다. 추운 때 함경도. 그 이후에는 아마 제가 볼 때 북한 땅 한 번도 못 밟으신 것 같은데 함경도로 가세요. 근데 그때 누굴 만나느냐? 예, 저기 빨강 글씨로 제가 이제 쓴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제가 자료 중에 빨간색이 한 번씩 나오고 그다음에 파란색이 한 번씩 나오는데 빨간색은 제가 생각할 때
이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제가 계속 초점 맞추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한번 눈여겨보시고 빨간 글씨가 나오자마자 파란 글씨가 나오면 기업 이름이 나옵니다. 기업 이름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함경도에 가갖고 견습을 3년 동안 추운데 하면서 엄청 추웠다 그래요. 근데 여담입니다만은 99세까지 사시면서 요즘 출장도 많이 가시고 요번에 오신 분들 같이 여러 분이 돌아다니시는데 주변에 이제 분들이 아우 다리 많이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다니시려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뭐라 그러시냐면 이렇게 하셨는데 과거에 제가 함경도에 갔을 때 그 산에서 양 키우던 경험이 있어서 걷는 건 자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양을 키우려면 원래 이 기슭에서 키워야 됩니다. 근데 이분이 누굴 만나냐면 그때 당시에 조선 총독부의 부임에 있었던 그 일본 사람 이 오츠 타카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동경대학 그 당시 지금 동경대학인데 당시 동경 제국대학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스마트하고 똑똑한 사람을 만나는데 전공이 이 사람은 그러니까 농업이었던 거죠. 양 키우고 뭐 이런 하는 거. 그때 이 사람을 만나갖고 그 영향을 받습니다.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는 잘 몰라요, 사실. 그러고 나서 일본에 가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3년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경상도로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와서 갈 때는 이제 미혼이었는데 노수나라고 하는 여자분하고 그 동네 소개받은 분하고 결혼을 이게 2차 결혼이에요. 지금 돌아왔지만 2차 결혼 여러 번 하시는데 네, 그 일본 분하고 결혼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 분하고 결혼하시는데 이제 결혼하시고 41년에 나이 딱 20살 되기 전에 월급을 받았는데 그 당시 2개월치가 83엔이었다고 합니다. 83엔. 두 달치 월급을 가지고 캄프 렌락센이라는 배를 탑니다. 아주 일질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산에서 시모노세키를 연결하는 배가 있었어요. 그 당시 한국하고 일본을 연결하는 배는 두 가지가 있었더라고요. 제주도에서 오사카 들어오는 배가 있었고 또 하나는 부산에서 시모노세키 들어오는 배가 있어요. 저걸 타시고 오사카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시모노세키니까 저 큐슈 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 이제 여러 가지 또 에피소드가 있습니다만은 뭐 그 당시 이제 그 일본 그 경찰이죠. 경찰인데 왜 들어왔느냐 한국에라고 조사를 받고 해서 그때 그 큐슈를 도망쳐서 온 게 동경이었습니다. 동경. 지금 여기 동경이 있지 않습니까? 동경 가서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분이 저 배를 안 타고 제주도에서 우리 배를 탔으면 오사카에서 창업을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인생이라는 게 참 묘한 것 같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이 그분이 태어나신 거죠. 저도 가봤는데 이거는 생가를 옮겨온 모습이에요. 옛날에 진짜 태어난 곳은 거기가 저수지만 들어갔고 자기가 태어난 건 수몰이 돼버리고 그걸 좀 옮겼어. 네, 저런 집에서 태어났었거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보시면 제가 이제 그 동네 초등학교 그 당시에는 공립고등학교라고 했다고 합니다. 34년도에 사진이 학교 사진이 남아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지금 뭐 교장 선생님도 계신 것 같은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뒤에서 오른쪽 네 번째 그러니까 사진 대강 보시겠지만 그분 굉장히 키가 크시거든요. 원래는 굉장히 기골 양대하신데 저때 당시에는 뭐 그렇게 키도 크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보통 학생 아니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 오세요. 일본에 오시는데 오셔갖고 이제 27살에 자본금 100만 원 해가지고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으로 가지고 롯데를 창업하시는데 처음에 이제 껌을 만드시셨습니다. 그 전에 이제 몇 가지 얘기 좀 있습니다. 학교를 갔어요. 와세다 대학을 진학하십니다. 뭐 주간학부는 아니셨고 야간학부에 편입해갖고 들어가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와세다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선배이시기도 한데 그러니까 야간에 일을 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굉장히 열심히 있는
젊은이였어요. 처음에 뭐를 했냐면 그 기계를 깎을 때 왜 윤활유 뿌리지 않습니까? 절삭유라고 하는데 그 공장을 처음에 시작하셨었어요. 근데 이게 잘 아시지만 그 당시 그 GHQ 뭐 미국 비행기가 이걸 공수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주로 때리냐면은 이 공장 군수 공장을 때리는데 이 절삭유도 이 기계하고 관계되니까 그 부분을 공습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냥 조금 이렇게 일궜던 공장이 일거에 화재가 나면서 일본 실패를 경험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히가리 특수화학 연구소라는 것을 설립하십니다. 1946년에. 그래서 그때 시작한 거는 포마드 있지 않습니까? 비누, 화장품 같은 화학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팔고 화장품을 팔고 처음에 이제 껌이 아니라 화장품을 이제 하시면서 시작하셨는데 이 제가 이제 맨 밑에 이번에 이제 괴테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에 빨간색을 표시했는데 그 독일의 유명한 문호환입니다. 최근에 뭐 한강 씨가 노벨상을 타갖거나 저도 굉장히 일본에 있으면서 박사리를 얻을 정도로 뿌듯한데 이분이 책을 적었으니까 읽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괴테의 유명한 젊은 베르트레스 품에 보면 여자 주인공 이름이 나오는데 주인공이 샤롯데라고 하는 주인공입니다. 근데 그 주인공 이름에서 회사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근데 모르겠어요. 문학작품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으로 회사 이름을 붙인 사람 아마 세계 별로 없을 거예요. 대한민국이 더더욱 그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문학소년이었고 젊었을 때 몰라요. 그 아까 얘기한 농경대학의 그분한테 어떤 그 지적인 어떤 대화를 나누면서 자기의 꿈을 일본에서 펼쳐보겠다는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이 괴테에서 비롯됩니다. 지금도 회사 이름이 롯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참고로 왜 히카리라고 붙였을까 저도 좀 궁금했거든요. 회사 이름 앞에다가 처음에는 히카리라는데 이 사람 이분의 그 회사 이름 중에 몇 개 이런 개인 회사가 있는데 빛광자가 들어가는 회사가 꽤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일본 이름이 시게 미츠라고 이렇게 쓰는데 무거울 중자에다 빛광자를 씁니다. 근데 빛광이 일본어로 말하면 히카리라고 발음하거든요. 신칸센 히카리 신칸센 빨리 달리는 히카리인데 빠른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래서 빛광자에 좀 약간 젊었을 때 자기 이름하고 관련해서 매력이 있지 관심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왼쪽에 이제 그분의 여기 그 동경에 본사가 있거든요. 신주쿠에 본사가 있는데 건물 한 8, 9층 됐는데 제가 이분을 처음 만났던 거는 이분 집무실이 제일 꼭대기 2층에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들어와갖고 사무실이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이제 2층으로 그 본사를 옮겼는데 여기서 한 가지 저기 할 거는 이제 책상이 있고 다 똑같은데 왼쪽에 그림이 보입니다. 그림 보이십니까? 잘 보이십니까? 네. 뭐가 보이시죠? 바깥에 한국의 그 농촌의 모습입니다. 복을 받을 때 항상 이 그림을 옆에 걸고 계셨다. 잘 고향을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울주에 가면 뭐 한국에 어디를 가든 시골에 가면 다 이런 분입니다. 근데 참고로 일본 화가가 그렸더라고요. 제가 이름을 여기서 찾아갖고 조사해봤더니 일본의 유명한 화가가 그렸는데 이 화가의 아버지가 과거에 일제시대 때 한국에 갔던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의사였던가 그래갖고 아들이었는데 한국의 그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분이어서 한국의 그림이거든요. 이 그림을 사신 것 같아요. 굉장히 비싼 그림인데 하지만 그걸 직무실에 항상 걸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국 본사, 일본 본사는 가면 진짜 초합니다. 조그만 겁니다. 오른쪽에 이제 일본 한국의 직무실인데 신곡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롯데 1등 제가 사진 찍은 제 모습이고요. 위에 한자 보이시죠? 이쪽에서 거와 치실 그래서 항상 소박하고 그런 것을 강조하셨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참고로 책상은 그때 책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크기는 비싼 거. 이게 이제 샤롯데의 주인공이 나오는 책이 되겠습니다. 젊은 배를 드리겠습니다.
책들.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비즈니스는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비즈니스 하시니까 처음에 이제 그 문턱을 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초기에. 근데 이분이 처음에 비즈니스 성공하신 게 이제 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20대부터 시작해서 하지만 40대까지 일본 시장 껌 시장에서 1등이 되기까지 20년 걸립니다. 20년.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비누부터 시작해서 이제 껌으로 가셨는데 리글리라고는 회사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미국 회사거든요. 그 미국 회사하고 일본 시장 껌 회사가 들어오니까 그 회사하고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 저랑 연대가 비슷하신 분은 아마 그린 껌, 롯데 그린 껌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쿨 민트 뭐 이런 껌 같은 거. 롯데에서 고개 끄덕이시는 분은 아마 껌 씹어 보셨을 텐데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커버하는 껌을 이제 브랜드를 만드시는데 껌에 대해서 모르셨을 거 아니에요, 잘. 제가 또 하나 이제 주목한 게 이 사람 테스카 이치고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껌 박사였어요, 일본에. 근데 이 사람 어디서 만나냐면 와세다 대학에서 공부할 때 자기 연구실에 있었던 사람을 통해서 만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껌에 대해서는 또 박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힘을 빌려서 이제 껌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다는 게 한 가지예요. 근데 껌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팔아야 되잖아요. 잘 파는 건 또 이제 일본 전국에다가 유통망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 오사카야라는 회사를 인수하는데 그때 그 회사의 사장 이름이 이노우에 나가하루라는 사람인데 그 이제 오사카에서 왔지만은 그런 사람을 또한 만납니다. 여기서 이 포인트이지만 우리가 누구를 만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여기 오신 분들이 서로 아시는 관계에 있는지 잘 모르겠고 저도 사실은 여러분을 만나리라는 건 꿈에도 생각 못했지만 우리 사무총장을 통해서 무슨 인연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만났는데 제가 제 인생에 여러분을 만난 게 엄청난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거꾸로 또 여러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이랑 저와 만남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를 저는 이분을 내가 인생을 돌이켜보는 거 누구나 그렇겠지만은 정말 소중하게 우리가 연결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참고로 그 당시에 그 일본이 남극에도 굉장히 개발하고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갖는데 경품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껌을 하나 이제 까면 우리 그 당시에 무슨 뭐 경품에 당첨되고 그런 뭐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10,000만 엔짜리 당시에 경품인데 이게 굉장히 일본에서는 과거에 없었던 경품 행사였던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굉장히 그 당시에 이제 TV가 막 많이 이용되고 있는 시기인데 그런 홍보 마케팅에 귀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왼쪽에 있는 사진은 뭐냐면 아까 제가 껌 박사 있잖아요. 껌 박사하고 누구랑 결혼을 하냐면 밑에 오츠의 조카딸하고 결혼하는데 오츠가 누구였죠? 아까 제가 대학교. 네, 동경대학의 유명한 수재 아니었습니까? 오츠의 조카딸 오츠 때문에 일본에 오게 되잖아요. 오츠 일본에 와서 그러니까 오츠의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내가 처음에 근데 오츠의 조카딸까지도 회사에 데리고 일을 합니다. 이 저기가 소개가. 근데 그 오츠의 조카딸을 누구랑 결혼시키냐면 이 껌 박사랑 결혼시키는. 그러니까 이거 물론 이게 완전히 그냥 혈연으로 이렇게 직접 자기의 뭐 삼촌이나 가기는 아니지만 관계된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해서 결혼을. 그래서 이 사진이 저한테는 아마 누구 봐도 아무 의미 없는 사진일 수 있습니다만은, 이분이 그런 이제 사람들을 연결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은혜를 갚는데 이렇게 노력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오른쪽에 이제 10,000만 엔짜리 그 경품 광고 당시 광고가 되겠습니다. 껌 보시면은 옛날에 한국에서 저희 먹던 껌하고 완전 똑같아요, 그죠? 쿨민트하고 그린, 이게 그린 뭐였다? 그 당시 그린 민트인가 뭐 이런 게 막 저기 하고 이 껌을요 남극하고 관련이 조금 맞습니다. 남극에 탐험대가 가면은 춥잖아요. 여기 동경온 게 되게 추운데 먹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껌을 먹으면 영양가가
섭취가 되는 껌을 개발해갖고 남극에 탐험 가는 사람한테 이거 껌 제공한 거예요. 그 이분이 약간 뭐랄까 그런 화제가 되고 사회적으로 어떤 이슈가 되는 것에 껌하는 분이 뭐 관리하는 게 참 어렵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걸 하셨던 거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사회적인 이슈, 관심거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귀를 기울이지 않았나, 기울이셨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빨간 글씨 보시면 이제 외국 사람들이 많이 해요. 막스, 브락스, 조르덴 볼때, 라이언 헌터. 저도 본 적이 없는데 이게 제과에서 1등을 할 때까지 63세 1등을 합니다. 아까 제가 껌엔 몇 살에 했죠? 40세를 했죠. 껌에서 1등 하고 나서 껌 갖고는 안 되겠다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제과업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껌과 관련된 거죠. 처음에 한 거는 초콜릿, 아이스크림, 캔디 뭐 이렇게 상품을 가지고 늘려나가면서 지금도 일본에 메이지 제과 오리나가지 잠깐만 인사하고 가실게요. 인사하시죠.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감사했어요. 다음에 오시면 꼭 대접할게요. 여기 지금 너무 듣고 싶은데 네, 너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저희 다시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이게 껌 박사를 가고 껌을 했는데 그다음 초콜릿 하려니까 그 초콜릿도 넘어야 될 이게 너무 큰 거였습니다. 거꾸로 뭐 캔디, 사탕도 마찬가지였고요. 아이스크림 가려면 뭐 보통이 어려운 게 아니었죠. 일본의 메이지 제과라고 하는 제과에서 하고 모리나가 제과라는 회사가 있어요. 우리 캐러멜 먹었던 분은 아마 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일본에서 지금 이게 3 레벨 회사거든요. 그 회사하고 붙어갖고 이기신 분이거든요, 일본에서. 이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건 이제 과자라는 건 이제 해외에서 왔다 보니까 해외 전문가들을 채용하십니다. 막스 같은 경우는 가나 밀크 초콜릿 출시하는데 캔디도 이제 보니까 이제 빨아먹는 캔디에서 씹어먹는 캔디 뭐 이런 식으로 새로운 캔디도 도전하고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이 이탈리아노로 굉장히 부드러운 뒷맛을 내는 아이스크림에 도전하시고 밑에 이제 비스켓 과자까지 진행하시니까 제가 중간에 빨간 글씨도 안 해서 파란 글씨가 처음 나오는데 롯데리아라고 하는 회사 이름이 여기 처음 나오는데 롯데리아가 일본에서 처음 생긴 1972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했는데 과자를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것만 하다가 이제는 롯데리아를 만들어갖고 먹는 사람하고의 접점이 멀지 않습니까? 만드는 거에서 이게 먹는 데까지. 근데 이분이 이렇게 한번 다가가기 시작하는데 롯데 계기가 롯데리아였거든요. 그래서 롯데리아 한국에도 진출하고 뭐 지금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롯데리아가 이분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변화 시기가 있었던 거예요.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 러시아에도 롯데가 진출합니다. 롯데가 진출하는데 백화점으로 진출하는데 처음에 그 당시 그 실력 표정에 뭘 지시하냐면 롯데리아 같이 들고 나가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롯데리아를 하게 되면 롯데리아에 찾아오는 러시아 모스크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매장에서 햄버거를 팔면서 배우게 되고 학습하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해서 이게 마치 뭐 우리 얘기하면 리트머스 시험지 같이요. 우리 시장이 겁나지 않습니까? 새로운 시장이 들어가. 근데 이게 리트머스를 담그면 이제 색깔이 변하나 그런 걸 알듯이 그거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게 저는 롯데리아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스스로 만드세요. 맥도날드가 물론 일본 땅에 처음 먼저 들어왔는데 맥도날드를 그대로 맥도날드의 그냥 라이센스를 가지고 파는 게 아니라 자기의 라이센스 직접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이게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스위스, 프랑스, 스코틀랜드. 그 본인이 한국 사람인데 일본에 와서 비즈니스를 하셔서 그런지 세계 각국의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경계를 느끼지 않고 다가가지 않으셨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박수하고 우리에서 같이 일해보자 라고 하셨던 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규제라는 게 항상 문제가 됩니다. 아마 캠핑 사업 잘 모르겠습니다만 캠핑 사업도 아마 지자체 뭐 나라 여러 개 규제하고 싸우셔야 될 겁니다. 제가 알기에는 이분은 예외가 아니셨는데 무슨 껌을 만드는데 무슨 규제라고 이렇게 있는 건데 껌을 만들려면 지금 이 껌을 왜 굳지 않게 하려면 치클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치클이 이게 당시에 해외에서 100% 수입이었는데 일본에 당시에는 외화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수입 할당 제도가 있어갖고 많이 만들고 싶어도 수입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부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968년에 정부를 상대로 해서 무슨 일이 1968년에 일본 시장이 문을 여니까 위글리라는 미국의 거인이 일본 땅에 오는 겁니다. 자기는 이제 껌조그맣게 만들고 있는데 우리를 얘기하면 월마트가 한국에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조금이라도 유예 기간을 가져갖고 경쟁력을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2년, 3년 사이에. 그러니까 이때 이런 것을 움직이는 사람은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여기 껌 협회 무슨 제과 관련 협회의 위원이었어요. 여기 얘기하면 잘 모르겠습니다만 캠핑장 협회의 뭐 멤버였던 거예요. 이분이 신격호 회장이. 그러니까 누구를 만났냐면 이게 외국에서 이제 거인이었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정치인하고 만나게 됩니다. 정치단체에서. 그래서 그때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키시 노부스키, 후쿠다 다케오, 나카소네 야스시로 전부 일본의 수상급 되는 사람을 처음 만나게 돼요. 정치인의 교류를 이때 시작됩니다. 처음. 규제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신격호가 한국에서 성공한 거는 정치인들하고 잘 만나고 한국에 당시에 박정희 씨가 도움으로 다시 한국에 들어오고 정치하고 밀접해서 비즈니스를 한국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많은데 저는 그건 틀리지 않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하고 관계를 맺으셨고 그리고 일본에서도 아주 탑 레벨의 이런 분들하고도 교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65년도에 한국 국교 정상화된 시기입니다. 내년이 2025년이지 않습니까? 한일 간의 국교 정상화된 지가 딱 60주년. 제가 1965년생이거든요. 그래갖고 이 65년, 제가 태어날 때 한일 정상화는 저는 모르고 있었지만 그 사이에 60년이 지났는데 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건데 이분이 이제 한국 정상화가 되니까 한국이니까 한국에 돈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투자를 해야 되고. 근데 그게 여러 가지 이게 돈이 국가를 넘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돈 문제와 관련해서는 또 자기도 전문가 아니고요. 이 사람이 누굴 채용하냐면 일본의 국세청 출신의 공무원을 채용합니다.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세무 관련돼서는 아주 에이스급의 인재들을 또 고용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아주 아끼지 않고 돈을 쓰시지 않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 사진이거든요. 맨 오른쪽에 이 사진이 신격호. 키가 제일 커요. 진짜 미남이세요. 지금 봐도. 그 가운데가 키시 노부스케라고 당시 이제 수상. 그 사람이 뭘 준비하냐면 왼쪽에 있는 분은 일본의 야구 구단주인 도쿄 오리온즈라고 하는데 소개하는데 이 야구 구단이 일본에 이때부터 야구 구단이 벌써 있었나 봐요. 근데 야구 구단이 만년 적자여갖고 힘든 거예요, 경영이. 그래서 이 중간에 있었던 수상이 신격호 씨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단주 좀 인수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재무제표 딱 보니까 완전히 다 적자인 거예요. 근데 정치인하고 이제 딜을 하신 건지 관련을 이걸 인수합니다. 지금도 롯데 마린스라고 하거든요. 아직도 구단이 있고 한국에 또 롯데 있지 않습니까? 야구 구단을 양국에 2개 갖고 있는 구단주는 제가 볼 때 신격호가 유일하다고 들었습니다.
오너들은 돈을 가지면 이런 걸 하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이게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과 더 가까워지고 또 한국에도 야구를 가져오고 부산 롯데에 연결되는 그런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제 2장이 끝났어요. 일본의 얘기 끝나고 이제 한국 얘기 해보겠습니다. 물론 한국 얘기로 넘어가도 일본 비즈니스는 계속 하고 있었지만 이게 이제 엄청 점프를 하게 되는 시기인데 한국의 46년도에 롯데제과를 이제 설립하게 되는데 그 사실은 그 62년도에 처음에 그러니까 한일 정상화에 있기 65년이니까 3년 전에 일본에 있었던 제1상공회의소의 고문의 자격으로 자기가 일본 땅에 온 지 한 번도 돌아가지 않았던 한국 땅에 21년 만에 조국을 방문합니다. 그때 그 고문이 됐었고 도와주신 분이 박정희 대통령과 만나게 되는데 그때 한국의 KCIA였던 이후락 씨였을 겁니다. 이후락 씨 소개로 박 대통령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박 대통령한테 만나서 뭘 요구하냐면 한국에 제가 제철업을 하겠습니다. 포항제철이 생기기 전입니다. 포항제철 제가 철강을 하겠습니다.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거절당해요. 제철을 했는데 이분이 한국에서 어떻게 제철 사업을 할까에 대해서 그 당시 동경대학의 그 철에 대해서는 전문인 또 박사를 찾아가갖고 보고서를 엄청 만들어갖고 청와대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롯데는 제철업을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의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암만 대통령급을 만나도 안 될 때는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제 한국에 들어가니까 처음에 20년을 들어갔으니까 믿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굴 가장 믿죠? 가족이죠. 가족을 믿어야 되니까 이분 형제가 신남매가 있었으니까 신철호, 신춘호 이름 들어보셔서 모르겠지만 신춘호 씨 한국의 농심의 오너입니다. 신격호의 동생이에요. 동생한테 야 라면 좀 만들고 껌 좀 만들고 그래서 자기 형제한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가 왔으면 이 결제 도장을 이제 동생한테 맡겼는데 동생이 이거를 당신 도장을 안 찍으니까 이걸 위조한 거예요, 동생이. 그때 이제 이 같은 혈육이지만 여러분 형제 가족이 친할 때는 마냥 친하지만 돌아서면 남남이지 않습니까? 이때 이분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는 빨간색으로 안 칠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패밀리가 저도 뭐 저희 부모 가족들이 가장 소중한 존재죠. 그렇지만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누구랑 손을 잡냐면 가족이 아니라 유창순 씨랑 손을 잡습니다. 유창순 씨는 그 당시 과거에 대한민국 한국은행 총재도 하시고 상공부 장관도 하시고 경제기관 장관도 하시고 있는데 신격호하고 어떻게 만나냐면요. 일본에서 만나는데 한국은행에 지점이 있었어요. 동경에. 그 지점 한국은행에 동경에 지점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뭐 외화도 없고 한국에 아주 힘들었겠죠. 그때 힘든 시기에 신격호를 만나서 친해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인사를. 그때 유창순이 유심히 와둔 거예요. 유심히 와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사람을 롯데제과의 대표이사로 앉힙니다. 회장을 앉힙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동생들에게 맡겼던 것을 다 정리하고 오히려 제3자한테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일본도 비즈니스가 이분은 왔다 갔다 해서 한 달씩 비즈니스를 하십니다. 홀수다리는 한국에 와 있고 짝수다리는 일본에 와 있고 왔다 갔다. 자기가 없는 사이에 한국에 책임지고 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땐 가족에 맡겨질 수도 있는데 가족이 아니라 유창순 씨였다는 분이셨고요. 그 당시에 신문 광고를 때렸더라고요. 이거 한국 신문입니다. 오른쪽에. 약진하는 롯데에서 왼쪽에 신격호 회장으로 오른쪽에 유창순 씨입니다. 모르겠어요. 유창순 씨랑 같이 하고 있다는 게 국민들에게 어필했을 수도 있겠죠. 왼쪽에 저 껌통 아마 보신 분 기억하실 거예요. 저거 껌 사러 가면
거기 꼴초에 있었던 걸 기억하시거든요. 롯데 기념관에 가면 저거 있습니다. 이게 왜 당신 생각할 때는 이게 왜 햇님이었을까? 왜 햇님인지 아시겠죠 이제? 광. 네. 고맙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제가 보기엔 연세가 제일 많으신 것 같은데 제일 열심히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빛광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햇님이었던 것 같아요. 뭐 이건 제가 본인한테 확인한 건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만 다 연결이 됩니다. 그게 그 당시에. 자, 처음에 이제 그 밑에 담겼으면 이제 롯데 칠성도 인사 사이다 아시죠? 그다음에 주류 롯데 술, 삼강 아이스크림입니다. 그다음에 축산 햄 이런 것들 하면서 한국에서도 식품 종합 메이커로 성장해 나가고 한국에서는 롯데 푸드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면서 1978년에 롯데그룹 운영본부를 만들고 회장직으로 올라가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요한 사실은 79년에 이분이 그러니까 중공업을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일본에 껌을 하려고 제과업에 성공했지만 시프트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제과에 제철을 하겠다니까 제철로 박태준 씨의 포스코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은 못했는데 석유화학을 하고 싶었는데 마침 그 호남 석유가 이 시장에 나온 거예요, M&A. 그래서 거기에 출자를 하시고, 그래서 호남 석유를 인수하고 그게 시작해서 지금 석유화학 하지 않습니까, 롯데가. 그게 롯데 케미칼 이름으로 시작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요즘 롯데 케미칼은 문제예요, 한국에서.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이 당시 아버지가 시작해갖고 잘 해놨는데 그 다음에 너무 덩치를 키운 부분도 있고 중국이 어떻게 변할지 잘 몰랐던 거죠. 그 부분들을 이제 나중에 발생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왼쪽에 있는 껌과 관련된 사진입니다. 네. 제가 오른쪽에 있는 사진 호남 석유를 인수할 때 그 사인하는 장면입니다. 가운데 계신 분이 유창수 씨가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유창수 씨. 제가 저 뒤에 앉아 계신 분이 있거든요. 매석기로 오른쪽 뒤에 앉아 계신 분. 저분이 중도 빨간 옷 보시면 임승남 씨라고 하는 분이에요. 지금 살아계시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대화도 한 2시간 넘게, 3시간 넘게. 이분이 공채 1기세요. 공채 1기가 이분이 처음으로 이제 공채를 뽑는데, 대졸사원 공채를 뽑는데 한국에서 뽑아갖고 일본에 데려옵니다. 이분이 연세대학을 나오셨어요. 화공과 출신입니다. 아주 초엘리트, 똑똑한 분이셨겠죠. 그래서 이분을 데려다가 한국 비즈니스를 이제 밀려나가야 헤쳐나가야 되니까 사람을 키우는 작업을 하셨어요.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누구를 만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누구를 만나는 거 이상으로 사람을 키우는 게 중요해요. 임승남 씨가 그 중에 한 분이 되고 있는데 오른쪽 밑에 사진 보이시죠? 저와 같이 사진 찍어요. 너무 친구들 할게. 네. 예, 제가 재작년 여름에 서울에 갔을 때 이분이 이제 롯데 건설 사장도 하시고 거기 양력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대 나오시고 롯데 입사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운영기획 담당 이사하시고 본부장 하시고 건설까지 하셨던 분인데 중간에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 사우디아라비아 우리나라가 한참 나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건설회사가 평화건설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는데 이 회사를 인수해요, 롯데가. 근데 이 회사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적자 투성이었던 회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담당을 이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임승남 씨한테. 당신 이것 좀 하라고. 근데 까놓고 보니까 자기가 사우디 가서 보니까 뭐 기업의 직원들의 모랄도 엉망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사를 그냥 포기하든가 아니면 살리시려면 4천만 달러가 필요합니다. 4천만 원 돈이 아마 머릿속에 별로 안 떠오르실 텐데 엄청난 돈입니다. 그 당시에 엄청난 돈인데 이걸 해주시겠습니까? 안 해주시겠냐고 회장하고 시가 담판을 합니다. 근데 회장이 전문 경영에 손을 들어줍니다. 거금을 들여서 이 평화건설을 살립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롯데건설로 지금 이어지고 지금 이제 살아있는 회사가 되는데 이러면서 이분이 자기가 들었던 신격호한테 들었던 말을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러니까 신격호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아까 얘기했지만 화공파 출신이세요. 껌 만들고 제가 만들기 위해서 데리고 왔을지 모르는데 갑자기 건설을 시키는 거예요. 건설. 전문이 쓰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람이 쓸만한 인재였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최고 전문가, 책임자는 전공이라는 게 없다. 전공이라는 게. 대학에서 전공이 있을지 모르서 뽑았지만 CEO는 전공을 그 말씀하셨다고 해요. 두 번째는 기업은 적절을 내면 안 된다. 내가 너한테 맡기는데 지금은 내가 돈을 수입해 주지만 적자를 내지 말아라. 그게 그 당시에 엄청난 감동을 입었다고 이분이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제 일본에서 채용한 당시에 한 5명 채용했다고 합니다. 서울대 출신이 있었고 연대 출신이 있었고 몇 명에서 일본에 가서 이렇게 동경에 데리고 와갖고 막 일본어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중간에 하나 나가시고 이분만 남아갖고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제 롯데가 일본 한국에 와서 돈을 어떻게 벌게 됐느냐 관련해서는 이제 지주회사 합격이 이제 롯데 호텔이 됐고요. 처음에. 그리고 이제 롯데 백화점을 이제 문을 열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이것을 하게 되는데 박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신 박정희 대통령이 제철업은 다 안 되는데 그 당시 뭘 해달라 그러냐면 호텔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호텔. 왜냐하면 이제 외국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한국 호텔을 나왔어요. 신라 호텔도 있었고 제가 몇 개 호텔이 있었는데 호텔을 그 당시에 반도 호텔이라고 있었습니다. 반도 호텔. 그 반도 호텔이 민영한 반도 호텔을 인수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롯데 호텔을 지키고 백화점을 지키고 지금 그 을지로 입구에 가면 보시는 롯데 호텔, 롯데 백화점이 그때 생겨난 거예요. 그때 투자를 얼마 하셨는가 내가 보니까 저도 근데 이렇게 큰 돈을 제가 만져본 적이 없었고 경부고속도로를 이게 하는데 9,500만 달러가 필요했답니다. 그걸 맘먹는 돈이었다고 합니다. 그 맘먹는 돈을 롯데가 100% 투자합니다. 한국에서 일본에 돈을 가지고. 근데 이게 또 외국인 투자는 또 쉽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한국인 투자는 괜찮은데 외국인 투자는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두 가지 국적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제일도코 신격호였고 그 한국에서는 신격호니까 저 시게미츠 그러다 보니까 그 여권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그 일본 국적으로 국적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동포 자격으로 대한민국 한국 패스포트가 있으니까 외국인 투자의 그 허들 그 규제를 받지 않고 한국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뭘 공부해야 되냐면 껌 만들다가 아이스크림 만들다가 롯데리아 하다가 이거 하다가 이제 호텔을 해야 호텔 공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호텔 모르지 않습니까? 그 당시 동경에서 가장 잘 나가는 호텔이 게이오 프라자 호텔이 있습니다. 혹시 기회가 있으면 동경에서 신주쿠에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만든 회사가 카시마 건설이라고 일본의 탑 레벨의 건설회사입니다. 근데 거기에 맡겨갖고 처음에 이제 뭐 디자인도 하고 설계도 하다가 회사를 바꿉니다. 토다건설이라는 걸 하는데 토다건설은 일본에서 탑 레벨이 아니고 뭐 3류, 4류 되는 건설회사입니다. 거기가 손잡습니다. 그래갖고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오쿠노 쇼라는 사람이 이제 건축 디자이너인데 이 사람하고 세계 호텔에 대한 연구를 하고 그래서 한국에 진출하게 됩니다. 한 가지 재미난 건 당시에 신라 호텔이라든가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 대한 연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국제 체인 호텔이기 때문에 그 라이센스 비를 해외에 돈을 냈어야 됐어요. 신라는 삼성이 하고 있었고 그래서 하얏트는 해외에 줬습니다. 근데 롯데는 스스로 독자적인 자기의 부분도 자기가 만든 것이죠.
자기가 공부하셨고 호텔을 몰랐던 분이십니다. 저는 이것도 하나의 그분이 껌에서 시작해서 또 경계를 넘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계를 한 번 넘기 시작하면 경계를 넘기 시작하고 한 번 넘기 시작하면 넘는 거 별거 아닌 거죠. 몇 번 넘던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신뢰가 되겠지만은 그렇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B1 프로젝트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게. 롯데 요 자리가 지금 롯데 호텔이 그쪽에 건물을 이렇게 짓는 처음에는 이제 그 단면도 이렇게 짓는데 요새는 짓진 않았죠. 이게 보니까 호텔로 돈을 많이 벌기는 한국에 진출해서 어려운 거예요. 일본에서 보니까 그 당시 이제 70년대, 80년대 일본이 유통업이 막 발전하면서 슈퍼마켓, 뭐 백화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캐시카우였던 겁니다. 일본 때. 그래서 이분이 이번에도 이제 유통업에 진출하는 거예요. 유통업에. 그래서 그 74년도에 다이에라고 얘기를 과거 지금은 이제 망한회사인데 다이에하고 업무 협약을 맺고 시장 조사를 하면서 한국의 슈퍼마켓을 처음에 만들려고 합니다. 슈퍼마켓을 식품만. 근데 바꿉니다. 백화점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제 호텔 안에 새로운 사업으로 그 백화점 사업을 구상하면서 일본의 다카시마야하고 손을 잡습니다. 제 다카시마야 여기 신주쿠에도 있고요, 시부야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셔서 보시면 근데 다카시마야하고 업무제를 맺는데 유통업을 하니까 일본에 있는 제과에서 일하고 있는 그 전문가들을 데리고 와야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화면이 나갔네요. 화면이요? 그거 빠지는 바람에 나가고. TV를 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TV 켜면 나을 것 같아요. 아니, 이 콘센트가 빠져갖고. 그렇죠. 저는 여기 이거를 다시 켜야 되나? 그러면서 조금 쉬시죠. 쉬면서 파워를 다시 한번 키면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물 한 마시고. 보이다가 안 보이면 답답한 거예요. 그죠? 이 자료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담당한 그 백화점을 했는데 백화점에 자기가 데리고 일했던 사람 중에 백화점을 아는 사람들 없어요. 아까 임승남 씨도 화학을 전공한 사람이니까 백화점을 거기다 백화점에 꽂을 수는 없습니다. 누굴 데리고 오냐면 누구 데리고 오냐면 아키야마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아키야마 씨는 미쓰코시 백화점에서 일했던 분이신데 이분을 데리고 와 본부장으로 임명해서 모시고 옵니다. 이거는 뭐 조금 더 제가 정보 공부하고 하는 거 관계 있습니다만은 이제 일본의 그 하야시 슈이지라고 하는 분이 유통혁명론을 당시에 쓰신 분이고 학자로서 유명한 동경대학교 교수인데 이 사람하고 이 아키야마 씨하고 아는 사이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아키야마 씨가 신격호라는 사람한테 오파를 받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백화점 하려고 하는데 나랑 같이 들어가고 좀 한국에서 백화점을 해줄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키야마 씨는 고민인 거죠. 내가 과연 한국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 이제 자기 친구였던 하야시 슈지 동경대 교수한테 상담을 하더라고요. 내가 한국에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근데 이 하야시 슈지가 아키야마 씨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격호 씨 따라서 한국에 들어가. 그 당시 한국에는 신세계 백화점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곧 이게 롯데가 들어가고 이제 1등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때 이제 이 아키야마 씨가 어떻게 보면 한국의 백화점을 이렇게 성장시키는 어떤 견인차 역할을 하시게 되는데 친구의 조언이 더 중요한 거더라고요.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조언이 다 다른 거예요. 이분 만났을 때 조언하고 이분 만났을 때 조언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여러 사람의 살면서 여러 사람의 조언을 듣지만 진짜 말도 잘 들어야 되는 거죠. 누구한테 가서 묻느냐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아키야마 씨가 네, 이게 한국에서 오픈하는데 79년도에 오픈합니다. 79년도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시죠? 지금 계엄령 때문에 정신 없는데 그 다음에 계엄령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정말 급변한 시기였는데 이 시기에 롯데가 들어와서 백화점을 처음 만들어요. 처음엔 될까 안 될까 굉장히 고민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오픈한 해도 손님이 엄청 많이 왔고 100일 만에 방문객이 10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5천만 명 아닙니까? 100일에 3달에 1000만 명이 왔다는 건 어떻게 계산된 건지 모르겠어요. 서울 사람들이 몇 번 온 건지 맞아요. 매출이 1등으로 올라가요. 근데 이 견인차 역할을 하신 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신격호가 같이 일하자고 하신 분인데 뭐 여기 이렇게 이제 건물 오른쪽에 이렇게 지었죠. 비슷하긴 합니다만 조금 다릅니다. 이분이세요. 아키야마 에이치 돌아가셨습니다. 닭살이 약간 돋는데 이분 얼굴 보니까 13년도에 제가 이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한 서너 번 만났습니다. 제가 롯데 있을 때였거든요. 저한테 항상 오시고 저 뭐 갖고 오신지 아세요? 여기? 오늘 제 사진 이거 제가 찍은 사진이더라고요. 이분이 제 사무실에 와서 이제 앉아갖고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저한테 이걸 주시면서 이거 자네 내가 줄게요. 저 주신 건데 롯데가 백화점 오픈할 때 기념으로 만든 메달을 저한테 주시면서 나는 이제 나이 먹어갖고 내가 갖고 있어도 의미가 없는데 자네 롯데 임원이고 그러니까 이거 잘 보관하고 역사적인 적이니까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분이 나한테 들었던 말 중에 제가 몇 가지 기억나는 거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롯데 신격호 회장의 의사결정은 즉단즉결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미서가 필요 없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포미서가 필요했겠지만은 이제 이 탑랩에서 얘기할 때는 보고 드리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답을 주시고 그래서 오랫동안 필요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신격호 회장이 굉장히 결단력이 있었다는 말씀을 한 가지 하셨고 또 하나는 그때 이제 을지로에 롯데를 만들었는데 이제 신격호에 조금 전에 그림 보여드리면 잠실에 그 땅을 사시거든요. 거기 뽕나무밭 아닙니까? 잠실이라는 말이 뽕나무밭이거든요. 거기 뭐 모래밭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을 때 그 땅을 사시면서 거기에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롯데월드를 만들라고 지시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이제 여기 전문가니까 백화점에서 그게 3만 그렇게 큰데 매장에서 매출이 나오려면 하루에 적어도 15만 명의 손님이 와야 된다고 자기 머리 계산해갖고 딱 그걸 드리는 거예요. 15만 명. 15만 명이 그 잠실 모래밭에 어떻게 옵니까? 말도 안 되니까 암만 기업 오너지만 말이 안 된다는 걸 보고 드립니다. 신격호 씨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사람이 오고 하는 것을 입지는 모일 수 있게 만드는 장치를 만들면 사람이 온다. 그걸 꼭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모일 수 있게 하는 그 장치를 만들면 사람이 온다. 근데 이거는 몇 년도에 얘기한 건가요? 그대로 됐잖아요. 지금 롯데가 지금 최근에 뉴스에 좀 어렵다는 뉴스 많이 있는 건 그래도 버티길 수 있는 건 잠실의 회장 그때 당시 회장이 이런 거 짓고 만들어놨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담보가 되니까 롯데가 아직도 안 흔들리는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버지가 다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때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던 당시에 뽕나무밭 두고 그러니까 전문 경영인은 일은 굉장히 숫자적으로 잘하지만 그러니까 오너가 하는 역할은 미래를 바라보고 하는 그런 성견지명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여기서 일본 분이시잖아요. 일본 분이시거든요. 국적을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거꾸로 가족하고 안 좋으니까 칼같이 끊거든요. 그래서 형제 관계를 끊는 건 아니지만 비즈니스 관계는
별로 그 이후에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보면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을 보는 거지 그 사람이 무슨 뭐 출신거나 국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지 않았다는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롯데 거기 이제 잠실벌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제 롯데 워터벤처를 오픈한 것이 이제 89년이니까 이분이 68세예요. 70이 다 돼갖고 이제 이렇게 되고 90년에는 한일 간의 매출이 역전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게 그런 쇼핑시설, 전체 쇼핑시설하고 쇼핑 이런 것들이 이제 전공인데 이거 하려면 연구하려면 벤치마킹을 많이 합니다. 뭐 유럽도 가고 미국도 많이 가고 디즈니랜드도 가고 한 달에 걸쳐서 캐나다, 뭐 디즈니랜드 이런 데를 다 다녀오셨다고 했습니다. 연구하기 위해서. 아마 판교도에서 막 양 저기 하시면서 다리가 궁금하셨기 때문에 그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제일 먼저 이제 쓰러지셔갖고 제일 먼저 이게 골반 다시셔갖고 수술하셔갖고 이제 그 다음에 거치가 이제 불편해지시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의 유통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백화점은 일본의 다카시마야, 수오포는 다이에이, 그다음에 거기 수영장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스포츠는 세이브 백화점, 그리고 테마파크는 미츠코시 이렇습니다. 벤치마킹하면서 해 나가시는데 밑에 이제 빨간 사람 이름이 많이 있는데 다음 이건 문제예요. 왼쪽에 이 사진이 있고요. 잠실 사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밑에 여기 속초무슨 이쪽이 한강 여기 롯데 땅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봐요. 여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여기까지 저기가 이제 속초무수에 이제 롯데 월드 이걸 지시한 거고요. 호텔을 올리고. 여기 이제 사람입니다. 사람이 이제 빨간 글씨, 이 빨간 글씨 이름만 한자를 보시거나 저기 한국을 보시면 나카우치 사오, 이토 마사토시, 오카다 타쿠야 여기 계신 분들 아무도 모르시는데 일본 사람들에게 하면 다 아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거든요. 그 나카우치는 일본의 슈퍼마켓, 이토 마사토시는 누구냐면은 이번 세븐일레븐 있지 않습니까? 세븐일레븐 전에 회사의 그를 만드신 분. 오카다 타쿠야 하면은 저기 뭡니까? 이온 있지 않습니까? 이온 아시죠? 이온그룹의 오너입니다. 일본에서 진짜 기라성 같으신 분들, 이분들이 다 롯데 와서 이제 견학한 사진이거든요. 이분이 나카우치. 아까 얘기한 제가 그 일본 그 백화점 사장하고 사진 같이죠. 이 사람이 이토 마사토시입니다. 세븐일레븐의 오너. 세븐일레븐 일본에서 빅뉴스입니다. 지금 세븐일레븐이 지금 70조에 지금 그 캐나다에 있는 저기 회사가 일본 세븐일레븐 인수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일본에서 난리가 나는데 네, 알겠습니다. 세븐일레븐의 기업 매출 규모가 70조니까 아까 제가 그게 엄청난 회사가들이 있는데 뭐 그렇다 얘기해요. 오카다도 이온이 우리가 이런 건물들하고 관계를 맺고 데리고 같이 공부하고 그래서 한국에 그러니까 롯데백화점을 만들 때 그 노하우는 사실은 신격호의 배후에 있는 이런 사람들하고 내가 여기 오니까 소리가 납니다. 네, 그 말씀 드리고싶고요. 그러면서 이제 88세가 되세요. 제 강의가 보시까지 했지. 여러분들이 또 의견도 있으시고 질문도 있으실 것 같으니까 한번 좀 듣고 싶긴 합니다. 88세 롯데홀딩스를 만들고 회장을 취임하시게 되는데 이때 롯데 유통이 처음에는 이제 백화점에서 시작하지만 엄청나게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77년도에 77년도 잠수인데 97년도가 되겠죠. 제가 숫자 드렸는데 1997년도 IMF 위기가 있습니다.
그때 롯데는 이제 가능하면 부채를 안 일으키는 회사로 유명했기 때문에 캐시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캐시를 가지고 시장에 나온 그냥 그때 당시 IMF 위기니까 시장에 물건이 많이 나오니까 그냥 주소 남았던 건가 해서 어떻게 보면 에베리 그래서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슈퍼, 세븐일레븐, 연세점, 온라인닷컴, 홈쇼핑 뭐 이래갖고 일거에 뭐 유통 부분에서 1인자가 됐고요. 그리고 7년도에는 백화점이, 그다음에 10년도에는 러시아, 그다음에 2014년에는 베트남까지 나가게 돼서 이제는 한국 사람이 일본에 왔다가 한국 들어왔다가 세계로 나가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88세입니다, 이번에. 88세. 88세는 이제 연금 받고 집에서 쉬시는 게 일반적인데 지도 제가 이 시기에 그러니까 제가 조인한 게 2003년, 7년 이 시기에 조인했기 때문에 딱 이 시기거든요. 그래서 롯데가 국내 유통의 유입들이 되고 어떻게 새 길을 나갈까 뭐 이런 것도 항상 검토하는 시기였었는데 참고로 여기 기업에 사업하시는 건 아시겠지만 그때 제가 초기에 백화점에 있었는데 백화점 딱 들어가니까 몇 년 지났는데 백화점 매출이 10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익이 1조가 나더라고요. 야, 이익이 1조가 나면 회사 분위기가 어떨 것 같습니까? 진짜 뭐 엄청 분위기 좋았고 잘 나가던 시기입니다. 해외에 나가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그랬고 근데 이때 그 이후에 조금 저녁에 있어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제가 볼 때 신규코 회장이 미스한 건 없었어요. 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저 나이 좀 들어보이시죠? 왼쪽에 보시면 회장이 이제 갈 때 같이 이제 임원들하고 같이 이제 현지하고 시찰하시는 모습이 되었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베트남에 진출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지금도 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분 얘기 좀 한번 같이 전문이에요. 오른쪽에 이제 계신 분인데 같이 중국 음식을 먹으면서 제가 이제 백화점에 있으면 제가 모셨던 사장님이시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도 잘 알고 그렇습니다. 이분이 사실 삼성에 계셨던 분이세요. 삼성 비서실에 계셨었는데 백화점에 스카우트로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공채 멤버도 아니세요. 공채 멤버는 아까 얘기했던 롯데건설의 그분 화공과 출신이 공채 멤버 일기시고 이 부분은 중간에 중도 채용해서 들어오신 분이에요. 전문기업 과장으로 들어오셨고 이분이 이제 롯데리아 아까 제가 롯데리아 얘기했잖아요. 롯데리아 이 사람한테 맡깁니다. 그래서 롯데리아를 올려놓으시고 그다음에 롯데마트 사장을 하고 롯데백화점 사장을 하고 이분이랑 같이 있을 때 아까 얘기했지만 백화점 매출이 10조를 하는데 이익이 1조가 나오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때 전설을 지금도 못 깹니다. 아마 어떤 정도도 아마 지금까지 못 깬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의 에피소드를 제가 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외에 막 나가고 그랬으니까 회장님을 모시고 러시아를 갈 때는 어디 이제 해외에 갔는데 일정 그날도 일정이 빠듯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같이 오면 여러분들 도출해야 되고 이진식을 공부하셔야 되고 바빴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이 회장님한테 힘드시니까 좀 쉬셨다 하시죠 이렇게 멘트를 하셨다고 합니다. 사장 입장에서는 뭐 당연한 그렇게 근데 회장님이 뭐라고 답변하냐면 그 사장한테 나는 이게 나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나는 이게 내 삶이다. 내 삶인데 일을 하고 있다면 뭐 쉬어야 되고 그럴 수 있지. 근데 나의 삶이기 때문에 쉬고 안 쉬고 하는 것들은 자네가 얘기할 그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셨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이 사장님이 시겁하셨답니다. 회장님한테. 내가 해야 될 말을 안 해야 될 말이 있구나. 그런 얘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분이 또 하나 얘기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롯데는 이상하지 않느냐? 껌하다가 아이스크림하다가 호텔하다가 백화점하다가 석유화학하다가 이거 전부 다 비관련 다각화 아니냐?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비관련 다각화는 주로 안 하는 것들이거든요. 왜냐하면 리스크가 너무 크고 준비가 학습이 안 된 거거든요. 비관련 다각화니까 이분 뭘 얘기하시냐면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신격호 회장이 제가업에서 배운 거를 가지고 호텔을 했고 유통업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비관련 다각화가 아니라 관련 다각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왜 관련 다각화냐면 제가업에서 뭘 배웠냐면 고객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까 제가 그 1,000만 원짜리 경품 같은 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껌을 맛있게 만드는 거는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박사 내고 하다 껌을 만들고요. 파는 거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마케팅이 비즈였거든요. 고객하고의 접점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업이 아니라 뭐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유통업도 되고 호텔도 되고 다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경영학 그 책에서 얘기하는 뭐랄까 우리가 흔히 하는 그거가 다 답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죠. 또 하나는 제 회장하고 이제 같이 보고도 하고 그러니까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요즘 저기 점심에 어디 가서 식사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을지로니까 평창동이 가깝거든요. 요즘 평창동 평창면옥이라는 데가 맛있다고 합니다. 평창 그 냉면 아주 맛있겠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네 거기 가봤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가서 먹었습니다. 이 질문을 많이 하셨다 그래요. 전에 그 정주영 회장님이 많이 하셨던 그거 해봤나 그거잖아요. 자네 뭐 이거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면 자네 그거 해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많이 하시던 거기 가봤나 가본 적 있나. 여러분들도 이제 일본에 오셨는데 눈이 직접 보는 거, 직접 먹어보고 뭐 하는 거는 진짜 대부분이 무대일이에요. 많은 것들을 준다고 합니다. 이분이 그러셨던 분인 것 같아요. 매달 왔다 갔다 하고 보고 해외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즈라엘이든 뭐든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 사진이 있는데 거기까지도 가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리가 건강할 때 가능하면 많이 가보는 게 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인생의 막바지 제 얘기를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96세에 롯데타워를 완공하시고 3년에 돌아가십니다. 3년. 자기가 돌아가는 3년 전에 그래도 이 123층을 짓고 돌아가신 거예요. 야, 인생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정말 개인적으로는요. 일본의 20배가 됐고요. 매출은. 그때 뭐를 하시냐면 이게 랜드마크를 만들고 싶어 하셨어요. 거기다가. 그래서 국보급의 조형물을 좀 만들자고 그 전인데 1994년에 이집트 피라미드를 시찰하시고 떠납니다. 몇 살입니까? 94년이면 아직은 좀 그래도 움직이실 때 그래도 70대인 것 같은데 그 마스터 플랜을 23번이나 바꾸셨다더라고요. 거기 짓기 위해서 이때 당시 뭐 한 전기하고 관련 많지 않습니까? 우리 서울공항 가서 비행기 각도에 의해서 올라가는 일 많이 뭐 여러분 잘 아시던데 하십니다. 그 당시 뭐라고 저도 내부에 있었지만 이거는 도저히 그 수익성이 안 나오는 장사입니다. 투자금 회수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서 그거 이미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다음 세대에 남길 무형 자산이다. 이것을 한국이 자기가 환원하길 원한다. 그렇게 얘기하셨던 겁니다. 가장 멋진 인생 중에 하나지 않은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도 뭐 이제 환갑을 앞두고 있지만 인생을 살면서 정말 내 거 챙기기에 급급했던 인생인 것 같은데 이게 참 사회와 이웃을 위해서 뭘 한다는 것은 정말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마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연간 방문객 1억 명이 넘는
건강 농소 지금 집객 서울에서 가장 뛰어난 곳에 하나입니다. 여기 맞는 거. 결과가 그렇게 나왔죠. 이제 빨간 글씨를 얘기했던 건축가도 전문 계열로 혼자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입니다. 94년 제 가운데 계신 분이 네, 가운데 계신 분이 건축 디자이너. 저분을 데리고 피라미드를 시찰하십니다. 왜 피라미드를 갔습니까? 그때 그렇게 얘기해요. 피라미드는 전 세계에서 사람들을 땡겨온다. 집객한다. 이집트가 먹고 살 게 없지만 그거는 먹고 산다고 할 정도. 잘 가보신 거예요. 한국엔 뭘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비즈니스맨으로서 설계사 아니니까 설계사 대동해서 움직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건강해 보이시네요, 사실. 근데 이제 2015년이니까 오른쪽에 있는 사진만 이제 못 걸으셨던 것 같아요. 건물 꼭대기에서 이제 브리핑 받은 사진이 있고 뭐 증거를 휠체어 타시고 맞아. 이분이 이제 노병용이라고 하는 전문가인지 롯데물산 사장하셨던 분인데 같이 브리핑을 하셨던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이렇게 올라가 있죠? 전 이걸 볼 때마다 지금 롯데가 위기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볼 때는 근데 아버지가 채산성이 안 맞는다고 하면서도 밀어붙였던 이게 결국은 지금 큰 디시전이 되고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업가 정신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숫자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멀리 내다보는 게 정말 중요하고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아마 저도 모르니까 여러분과 같이 한번 그 당시에 이제 이분은 롯데마트 사장이신데 이분은 롯데 공채로 이제 쭉 올라가서 백화점 계시고 마트 계시고 이분이 제가 인터뷰하면서 제가 인터뷰한 이유는 그겁니다. 제가 신격호 회장을 뵀지만 돌아가셨으니까 인터뷰를 못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분에 관심을 가진 거 이렇게 연구하기 시작하는 3년 정도 됐는데 이분의 얘기는 못 듣지만 이분과 관계됐던 분들의 얘기는 들을 수 있거든요. 그때가 어떻게 무슨 만남이 있었는지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인터뷰를 했던 거예요. 신격호는 실력 있는 사람을 고용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실력 있는 사람을 그냥 강조하시더라고요. 그거는. 능력과 실력이 뭐가 차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해석하시죠. 능력과 실력. 지금 제가 빨간 글씨로 이렇게 만났던 사람들이 신격호는 결국은 실력 있는 사람들. 돈은 해안이 있었고 반드시 1등하고도 손잡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3등, 4등하고도 손잡거든요. 그러니까 꼭 3등, 4등이라도 실력 있는 사람을 다음에 그 내부에 그것을 구현하는 내부 CEO를 키웠다 말씀하시면서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롯데는 뭘 만들었는가? 롯데를 뭘 만들고 싶어 하셨을까? 건물을 만들고 싶어 하셨을까? 그게 아니라 가족과 함께 행복한 나라를 볼 수 있는 공간을 기획하고 싶었고 신격호는 그 꿈을 구현하기 위해서 현대 문명 속에서의 유토피아를 눈에 보이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한국 시장에서 노력하셨다. 자기는 그 일을 도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제 얘기를 좀 마무리 짓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이건 쭉 연구하면서 이제 정리를 하는데 어떤 단어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제가 인생을 쭉 보니까 이분은 다양한 경계와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경계, 그리고 때 조그만 상점에서 재벌, 그 다음에 경제인이었지만 정치인과 관료하고 누군 잡았고요. 그 다음에 제조원을 만드는 곳에서 서비스,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비즈니스는 오른쪽에 가까웠거든요. 그 다음에 채널은 껌을 파는 유통망에서 상권을 넘어섰고 사장에서 회장,
그 권한을 이용합니다. 처음에는 자기 형제한테 권한을 주지만 전문 경영인을 외부에서 읽어요. 제3자를 읽어요. 스스로 만드는 방식에서 흡수합병, M&A를 그 다음에 껌팔 때 그런 감성, 판촉, 감성도 중요했지만 시장조사 굉장히 철저하셨던 분입니다. 자기가 직접 발로 뛰면서 감성과 지성, 새로운 것을 신규 참여할 때 스스로 만들고 하면서 아까와 좀 비슷하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러시아까지 갔으니까, 베트남도 갔으니까 공산주의도 영역을 넓혀. 그 다음에 거꾸로 개인의 영역에서 이 개인의 영역에서 가족과 삶의 영역으로 공간을 뛰어넘으시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이 장표에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가지고 하시는 개인 비즈니스에서 어떤 경계가 있으신가 한번 각자 다르실 것 같아요. 그것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경계는 뛰어넘었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 방법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제가 한번 정리입니다. 일단 내딛고 본다 행동은 내딛고 본다. 과거는 버린다. 껌에 연연하진 않았거든요. 다음 비전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다. 가장 실패를 두려웠던 게 어디였을까요? 자기 결혼했거든요. 첫 번째 와이프 사이에서 딸도 있었어요. 그분이 신영자 이사장입니다. 첫 딸이. 자기 첫 번째 와이프에서 난 딸은 그분 한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나머지는 둘째 분이신데 조국을 배반하는 것 같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가족을 배반하는 것 같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자기만 혼자 살자고 일본 땅에 오는 걸 수도 있었을 것 같고 실패가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자기 인생 일본 만만치 않지 않았겠어요? 지금 일본 땅에 와서 뭐 한다는 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문학 책을 읽으면서 꿈을 키웠다. 뭐 다른 사람 얘기는 잘 들었죠. 제가 얘기했던 빨간 사람 다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전문가였거든요. 현장에 자기가 발을 가봤거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 자기가 직접 만들기도 하지만 외부에 가서 도중에 사오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중요한데 메이저하고만 손을 잡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자신만 읽어지겠지. 그리고 그렇죠. OK는 이제 신중하게 내있었지만 OK 사인을 신속하게 실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거의 얘기를 안 드렸는데 이분 취미가 있었어요. 취미가 바둑을 좋아했었습니다. 바둑을 좋아하시고 뭐 담배도 좀 피우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둑에서 조치훈 씨도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바둑을 들면서도 이렇게 얘기도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취미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취미를 통해서 자기가 관계없는 그런 분하고 만나는 거. 그래서 그것들을 제가 보니까 단계가 쭉 있었는데 처음엔 꿈을 꾼다. 꿈을 꾸기 위해서는 누구랑 손을 잡아야 되냐? 과학자, 문학자, 괴테, 과학자, 동경대에서 껌 전공한 사람 이런 사람 창업을 일구고요. 그 다음에 궤도에 올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자들하고 손잡았잖아요. 외국의 기술자. 아마 거금을 주었던 것 같은데 손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그라운드를 바꿉니다. 이번에는 판을 바꾸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들하고도 악수를 나눈 거죠. 관료들하고. 그 다음에 파일을 키워야 됩니다. 파일을 키울 때는 자기가 다 못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전문 경영인들을 돈을 주고 삽니다. 산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키워나가는 거고요. 거꾸로 마지막에 이제 사회에 공헌하는 건데 건축가, 디자이너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경계 없는 경영을 통해서 벽을 꾸준히 뛰어넘었고 그 샤롯데라고 하는 소설 속은 허브 아닙니까? 한강의 소설은 막 소년이 온다는 뭐 사실에 기초한 허브일 수 있는데 그게 뭐 100% 팩트는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한강 씨가 어떻게 현실에서 구현하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사실 비즈니스맨의 가장 큰 장점은 한강 씨가 못하는 게 뭐냐면 한강 씨는 돈을 버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기업이 할 수 있는 거는 현실 세계에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랜드마크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지금 120자쯤에 세워 있어요. 네, 97로 살면 99세 들어가서 96세에 세우시더라고요. 현대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양손제비 경영이라는 거 아십니까? 양손 다 쓰는 거. 오른손만 쓰지 말고 왼손을 같이 쓰라는 거. 이제 일본의 오타니 쇼헤이 아시죠? 피처도 하고 타자도 하고 MVP를 이번에 3번째 했나요? 미국 MVP 리그에 미국 리그 이런 경우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즈니스를 자기가 잘하는 그래서 깊게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씩 외부를 탐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깊게 파고 어떻게 파는 거. 그게 양손제비 경영입니다. 올해는 오타니 쇼헤이가 다쳤는지 수술을 좀 쉬고 타자에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수술을 그만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경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크로스오버, 다른 부분하고 이렇게 조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든다. 일본, 삶이 됐든 유럽사람이 됐든 크로스오버 경영.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 거겠지만 팝송도 좋아하지만 재즈도 좋아하고 국악도 좋아하고 다양한 것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같이 이렇게 조합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오케스트라 경영, 오케스트라가 진짜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가장 큰 특징은 오케스트라는 지휘자의 힘도 중요하지만 각각 악기를 다루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이 모두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하나가 될 때 자기의 역할은 이걸 지휘하는 거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은 소중히 여기는 경영이 오케스트라 경영이거든요. 그런 리더십이 신격호 리더십이었던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즘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경영 중에 하나로 일컬어지는 퍼포스 경영. 내가 왜 경영하느냐? 내가 평생에 이걸 왜 하는데? 내가 무슨 목적이 있는데? 직원들은 뭐 때문에 이걸 일하는데? 라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퍼포스 경영인데 차세대와 고객을 위해서 우선하는 경영. 네. 그런 것들이 신격호장의 경계 없는 경영에서 엿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사원이 한 2번 바뀌는데요. 처음에 맨 왼쪽에 있는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사원이 1948년에 처음 왔는 사원 여러분들 회사에다가 사원이라는 걸 아마 있으실 때고 스스로 만드실 때고 하시는데 그때 보면은 단어가 트러스트, 성실, 러브에서 오거든요. 굉장히 지금 굉장히 뭐랄까 문학적이에요. 트러스트가 나와. 그 다음에 80년에 이제 사원을 한번 바뀌었는데 그때 여기에 3L이라고 리버티, 러브, 라이프. 그래서 라이프는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롯데가 여러 가지 풍요로운 삶을 강조하는. 러브는 이때 러브 그대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게 리버티라고 하는 게 자유고 정직이고 윤리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학, 그러니까 괴테에서 젊었을 때 영향을 받았던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이게 사실은 신격호의 100년, 그 이후에 2012년에 이제 또 한 번 이걸 바꿨는데 이때는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그 2세대 경영으로 넘어가기 전이었기 때문에 좀 다르지 않나. 마지막 장편인데요. 그분이 돌아가시면 어느 정도의 저기가 선영에 제가 갔었습니다. 요만하더라고요. 저희도 할아버지 산소에 가면 딱 요만한데 사람이 누우면 이거 이상 필요 없지 않습니까? 소박 굉장히 소박합니다. 그리고 여기 비석도 엄청 흥미합니다. 여기에 비석이 하나 있는데 여기 한국으로 써져 있는데 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여기 을주 청년의 꿈 대한해협을 건넜죠. 그 거인 신격호 울림이 남아있다. 그곳에 가보았는가 2020년 1월이니까 지금 전 시장님께 3년 도덕경에 보면은 성공하지만 자기는 거기에 남아있지 않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걸 실천하신 분이 아니지 않는가. 결국 인간은 죽을 때 주머니에 입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다. 그 인생에 그렇게 많이 해내놨던 거 공술의 공수가 나오는데 그건 이제 실천하는 또 하나는 제가 뭐 경계라는 말을 쓰는데
저희가요 우주인하고 사귀어 보신 적 있어요? 그래서 없잖아요. 저 창촌형이 처음 듣는데 우주인 화성에 사는 사람을 사귀어 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하고 사귀어 보면요 괴테가 한 얘기인데 다문화하고 교류하기 굉장히 쉽답니다. 한국, 일본은 껌이고 세대에도 껌이고 MZ들도 껌이고 그러니까 그 일찍이 우주인과 사귀는 방법을 알았던 분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우주에는 경계가 없거든요. 경계는 다 사람이 만듭니다. 여기도 문이 있는 건 경계입니다. 사장님하고 저도 사실은 경계가 없는데도 경계를 만듭니다. 당신하고 나는 뭐가 틀리다. 그걸 만들기 쉽거든요. 경계는 오히려 두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마이너스를 가져온다는 생각이 갖게 되고 제가 이번에 연구하면서 앞으로 뭐 이런 나이까지 살지 못하겠지만 남은 기간에도 이런 교육을 잘 해줘서 가족이나 또는 학교나 사회나 이런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네. 얘기를 듣고 마치도록 그